여전히 봄이어서 꽃 몸살을 앓는 너에게. 강수정. 페드라. 감독 줄스 다신. 제작년도 1962년. 무심히 흘려보냈던 풍경 속에서 불현듯 빛의 희롱처럼, 신의 장난처럼, 그리하여 일제히 터지는 봄꽃의 찬란함처럼 순간적으로 뭔가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존재가 들린 듯 한없이 가벼워지며 영혼과 찰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행복의 전율, 그 황홀한 느낌. 그 경험은 번번이 당혹스럽고 언제나 처음인 양 새롭다. 그러니 이건 결국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음을 훑고 지나는 강렬한 충격과 오래도록 이어지는 여진 같은 울렁임. 첫사랑은 언제나 열병처럼 마음을 달뜨게 하고 뜨거웠던 첫 기억은 존재에 각인된다. 그토록 사랑했던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질구레하지만 하찮을 수 없는 일상에 밀려 한참을 돌아보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남아있다. 오래전 어느 철없던 날을 새긴 타투처럼 간혹 색과 의미를 잃어 행여나 눈에 띌까 한숨 쉬며 외면하는 경우가 왜 없겠냐만 어딘가에는 반드시 남아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와서 뜬금없이 페드라가 떠올랐을 리가. 물론 이제는 채 돌아서기도 전에 생각이 휘발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서 얼음땡 놀이를 하는 터라 처음 본 영화를 생각해내기 위해 길고 어둡고 또 굽이진 기억의 터널 속을 헤맬 때는 흡사 전생을 넘겨다 보려는 시도처럼 까마득한 기분이었다. 그러고는 고지식하게도 생전 처음 영화관에서 앉아서 봤던 것 같은 성룡의 취권에 대해 쓰려고 했을 때 문득 어디 깊숙한 곳에 틀어박혀 보이지 않던 기억의 문이 슬그머니 열렸다.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때때로 영화 프로그램에서 오리지널 사이코와 그 유명한 샤워신의 안소니 홉킨스 아님 매우 주의를 보면서도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페드라의 기억이 느닷없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실제로 세어볼 수 있다면 알게 뭐라 92번째이거나 127번째일지도 모를 페드라는 누가 뭐래도 나의 첫 영화였다. 유치원부터 따지든 어른이 되어서든 몇 명을 스치고 만나고 사귀었으면 무엇하랴. 첫사랑은 따로 있는 것이다. 내게 독을 준 대가로 내게 적과 꿀을 주리라. 주변에 탐문해본 바 제목조차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았기에 줄거리를 짧게 정리하자면 일단 타이틀롤인 페드라가 있다. 여신처럼 당당하고 고혹적인 그녀는 그리스 해운업계의 1인자 자리를 노리는 정력적인 사업가 타노스의 부인이다. 타노스에겐 전처와의 사이에서 든 알렉시스라는 아들이 있지만 그는 새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미워한 데다 반은 영국 혈통이기 때문에 어려서 그리스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 아들을 몹시 사랑하며 아들을 통해 사업을 더 키우려는 속셈이 있었던 타노스는 이제 가족이 화합도 할 겸 아들을 직접 집으로 데려오라며 알렉시스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런던으로 페드라를 보낸다. 페드라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알렉시스를 만나러 가지만 젊고 순수한 그를 보는 순간 첫눈에 사랑을 느끼고 알렉시스 역시 농염한 매력을 지닌 페드라에게 빠져든다. 신화적이고 비극적이고 파격적이다. 아니, 이 영화는 실제로 그냥 신화이고 비극이며 파격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페드라가 테세우스의 부인이며 의붓아들인 히폴리투스에게 정념을 품는다. 그리고 영화와 달리 신화에서는 히폴리투스가 파이드라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그러자 파이드라는 그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며 무고한다.
알다시피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그녀가 준 실타래와 칼을 들고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으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아테네의 왕이 되는 인물이다. 옛날 이야기는 전하는 사람에 따라 살이 붙기도 하고 옆으로 새기도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할 때가 많은데, 아무튼 일설에 따르자면 2대에 걸친 이 비극에는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크레타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사랑하게 된 데에도 그녀의 동생으로 나중에 테세우스와 결혼한 파이드라가 히폴리투스에게 정념을 품게 된 데에도 아프로디테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테세우스는 자신을 도와준 아리아드네에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귀국길에 그녀를 어느 섬에 버리고 돌아온다. 아프로디테는 테세우스를 돕기 위해 에로스를 시켜 아리아드네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았고, 자신을 무시한 채 순결의 신인 아르테미스에게만 재물을 바치는 히폴리투스에게 분노하여 그를 벌하고자 파이드라의 애욕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이쯤 되면 사랑의 포로들은 젠장 결국 아프로디테의 꼭두각시일 뿐인가 싶어지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 내 마음 나도 몰라 어쩌지 못할 때의 그 무력감이 때로는 그토록 원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운명이나 신들의 분노를 운운해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신화 속의 이 이야기로 희곡 페드르와 이폴리트를 쓴 장 라신도 페드르라는 인물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신들의 분노로 부당한 정념에 빠지게 되지만 그 누구보다 스스로 그것을 혐오스러워한다. 그녀는 그 정념을 극복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고백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여긴다. 어쩔 수 없이 그 정념을 털어놓게 되었을 때에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에 대해 말한다. 이는 그녀의 죄가 자기 의지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신들의 형벌임을 잘 보여준다. 아름다운 것들의 허망한 그림자. 무지하도록 순수했던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결단코 뭘 알았던 건 아니다. 뭘 이해했던 것도 아마 아니다. 가치 판단 같은 것은 개입하지 않았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름다운 것에, 눈부시게 찬란한 것에 그저 홀린 듯 빠져들었을 뿐이다. 페드라가 알렉시스에게 그랬듯이, 그녀에게 첫사랑을 고백한 알렉시스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상록의 기계를 칭송하지만 꽃이 피면 늘 푸르던 것들은 잠시 잊힌다. 낙낙장송이 다시금 독야 청청할 날이 이내 올지언정 황홀하도록 찬란한 것에는 잠시나마 마음을 빼앗긴다. 누구라도. 그리고 어떤 이들은 취생몽사의 아름다움에서 끝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양은 주전자 손에 들고 술도가로 심부름 갔다가 호기심에 한두 모금 몰래 마시고 해롱거리는 아이처럼 내가 이 영화에서 못 모르고 받아먹다 취해버린 술지개미는 사운드 트랙이었다. 아버지의 저주 어린 추방 선고를 받은 알렉시스가 나이에 버거운 환멸을 페드라에게 쏟아낸 후 자동차를 몰고 그리스의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던 음악이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디단조 BWV 565의 선율이라는 건 몰랐다. 격정과 울분으로 지글지글 끌어대는 내레이션과 광기 어린 멜로디. 처음엔 무작정 사랑의 절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담긴 희노애락, 애오욕의 비유를 가늠할 수 없는 그의 외침. 페드라, 페드라. 그리고 불길함을 고조하는 날카로운 스크리치. 이쯤까지 듣다 보면 나는 어느새 관역이 되어버린 양 꼼짝없이 서 있고 수많은 느낌표들이 명궁의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은 폭발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비장미는 뭐라 표현할 길 없이 압도적이었다.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멋모르는 시절에는 운명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을 꿈꾸기도 한다. 영화 자체도 화살처럼 정직하게 날아간다. 꼼수도 없고 어떤 복선도 반전도 없다. 하지만 마지막에 알렉시스가 떠나가며 한 이 말에 담긴 뜻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24살이에요. 그게 다예요. 겨우 24. 마치 나이가 들면 운명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듯이, 사랑의 화살을 맞더라도 해독할 능력이 생길 거라는 듯이, 어쩌면 첫사랑은 사랑의 실험이며 면역을 얻기 위해 그저 한번 되게 앓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는 듯이, 템스강에 재물을 바치며 너를 원한다. 둘만의 일일 수 없을 때 사랑은 복잡해진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숨겨야 하는 사랑은 두렵다. 비밀은 달콤하고 짜릿하지만 끝내는 무겁고 불안하다. 어쩌면 한 사람은 피어나고 또 한 사람은 시들어 간다는 사실도 불안을 자아냈을지 모른다. 언제나 여신처럼 등장하며 사랑받을 권리를 밀린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겠다는 듯 당당하던 페드라가 사랑을 하면서 불안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랑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질투한다. 부족함이라곤 모르던 삶에 간절히 채워야 할 결핍이 생겨난다. 생의 결핍은 어디서 오는가? 페드라는 풍요롭고 권태롭다. 풍요와 권태에 지쳐있다. 풍요와 권태는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 같아서 고삐를 제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고,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느 순간 벼랑 끝에선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모두가 우러르는 높이에서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발밑은 위태롭고 돌풍은 사납다. 그럴 때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저 누군가 불을 켜놓고 기다려주는 집으로 돌아가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잠드는 안온한 삶을 꿈꾸게 된다. 풍요로운 사람의 기름진 결핍은 그토록 고약한 것이어서 알아내기도 힘든 미세 영양소의 부족이 현기증을 일으키고 눈앞에 별가루를 흩뿌린다. 물론 그건 배부른 소리이며 철없는 푸념이기 쉽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는 고통받을 것이다. 그의 삶이 꼭 끝없는 터널이어서가 아니다. 온통 검은 구덩이여서가 아니다. 묻어난 벌판에 무심한 허방이,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작은 블랙홀이 존재를 삼킨다. 그 속에 진공 같은 공허가, 농도 깊은 슬픔이 존재를 끌어당긴다. 외로움이며 쓸쓸함, 허무 같은 것들이 허허롭게 차오르고 버티는 발버둥 속에서 버티는 의미와 가치를 묻는 무의미의 과호흡에 시달린다. 그러니 먼 바다에서 난파한 가족의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는 여인들의 애원이 페드라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땀과 소금기로 주름진 얼굴에 그 으름 같은 검은 옷을 입은 여인들을 사납게 밀쳐내며 오롯이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페드라는 SS 페드라호를 삼켜버린 경랑처럼 모든 걸 파멸시킬 기세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불안을 떨치기 위해 사랑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뜨거운 줄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다면 그때야말로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사랑의 기쁨과 괴로움. 장 라신의 희곡에서 페드라의 유무인 외노는 이렇게 말한다. 보세요. 다른 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입니다. 마마는 사랑을 하세요. 누구도 운명을 거스릴 순 없어요. 마마는 치명적인 매력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그것이 어디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이랍니까? 사랑은 사람의 일인 것만이 아니라 올림포스에 거주하는 신들조차도
때로는 부당한 연모의 불길을 태운다. 아프로디테는 참 부지런하기도 하지. 그런데 여신님, 여기요. 여기, 저기요? 그리고 그는 어느 봄날에 첫사랑에게 전화를 걸었다. 술 기운에, 아마도 봄 기운에, 아지랑이처럼 아련하고 꽃몸 살아있듯 아득한 기억에 잠시 흔들렸을 목소리가 멀리서 그보다 더 먼 세월을 넘어 들려왔다. 곱고 찬란한 시간에 주었던 마음을 그냥 버리기 아쉬웠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책갈피 속에 켜켜이 넣어두었다가 이제 시들어 바스러지는 시간의 흔적들을 앞에 놓고 황홀했던 옛 모습을 재구성하려 안간힘을 썼겠지. 추억은 기억을 보정하는 상상력이지만 지나친 보정은 기억에 해롭다. 지나친 기억은 일상에 해롭다. 그러니 행여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이나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의 기억이 독주처럼 뜨겁게 넘어가 뒤늦게 번지는 취기 속에서 잠시 휘청이더라도 아무것도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세월 속에서 색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들은 때론 저절로 희미해지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비장미 같은 건 없다 해도 디엔드가 뜰 때까지 몰입할 수 있도록 엔딩 크레디트가 풍성하고 스페셜 땡스가 화면을 가득 메우도록 쿠키 영상 하나쯤 숨겨놓을 유머와 에너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지금의 계절을 살아가야 한다. 어쩌면 그래야 다시 한번 첫사랑을, 그래야 지금의 사랑에게서 또다시 첫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